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검찰을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권 행사의 핵심은 첫째도 공정이고 둘째도 공정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 혐의도 덮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여론 선동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일 검찰을 향해서 너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대표의 말 가운데 뭐 이런 식은 저 가능하다고 봐. 예를 들어서 나한테만 왜 이렇게 수사가 가혹하냐. 야당 대표라고 해서 이런 식은 뭐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예. 조작 수사다. 다시 말해 검찰이 없는 증거를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과도한 자기 방어죠. 왜 그러냐면 이 여러 가지 지금 수사의 단서와 출발점을 아시는 대로 검찰이 정보 능력이 뛰어나서 정보를 수집해 시작한 게 아니라 당내 경선 과정, 지사 선거 때 야당의 고발 이렇게 종합돼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조작이란 말은 지나치다. 특히나 뭐라 그럴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더라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더라면 덮여졌을 사건을 정권이 바뀌어서 드러난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좀 잘해야 된다. 조작 수사라는 표현은 가혹하다 나한테.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조작이라는 표현은 그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찰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데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숱한 이른바 사후 리스크를 검찰 때리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 막아낼 수 있을까? 국민들이 납득할까? 이 대목은 좀 야당 대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비판의 말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광주 개변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아니, 이재명 의원이 민주화 투쟁하다가 검찰에 소환됐습니까? 아니면 절대 권력에 맞서다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코스프레 도피 투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독재다.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본은 형편없지만 거짓말 연기만큼은 정말 끝내줍니다. 예, 여당 반응을 좀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저게 선동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권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인권적 가치인 거고요. 검찰이나 이런 데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 권한과 관련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그것이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다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70여 명이 넘는 검사가 동원이 됐고 200여 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계속 연이어서 검찰발로 피의 사실이 공포되는 상황,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당연히 소위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정해진 수사 방식이 아니라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제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수사 일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건 자체에 수사에 진척이 없으니까 그 사이에 갑자기 FC 성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고 나오면서부터 출석 요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또 거기다가 노웅래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또 출석 요구를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측면들은 검찰이 정해진 수사 일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일정을 배치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 서로 다투는 문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공격을 하는 건 저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하고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서 이제 출석을 하겠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두 날짜를 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그 뒤로 좀 지지부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28일 거제는 본인이 호남 광주를 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검찰에서는 날짜를 한번 맞춰 보입시다라고 이야기했을 테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이게 2주 늦춰갖고 28일 2주 늦췄으니까 내년 1월 10일에서 12일 중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라고 이 대표 측이 이야기를 했겠죠. 이 대표 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다 그래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출석 일정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정을 내시잖아요. 근데 예. 대부분은 그러니까 나를 잡아갈 것 같으면 대통령 가족 정확하게 말하면 김건희 여사도 검찰이 수사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저 부분에 대한 평가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 아직은 의혹이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할까? 뭐 저는 수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주가 조작 사건이 워낙 복잡해서 잘 모르지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권오수 씨를 비롯한 구속자들이 이미 여러 명 나와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들 그 많은 구속자 가운데 한 명도 사실은 김건희 씨가 우리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주가 조작에 우리하고 사실 같이 했습니다라는 말을 왜 진술이나 검찰 진술이나 법정에서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 하는 대목은 남아있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건희 씨를 보호할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김건희 씨를 대통령의 영부인을 끌고 들어감으로써 자기들이 유리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 진술이 한 번도 안 나왔을까는 대목은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말 그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늘려준다니까 부풀려 준다니까 투자하면 돈을 그렇게 불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빌려준 것 이상의 다른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함직하다. 의혹은 남아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 가족을 왜 검찰이 저렇게 하느냐는 저런 반론 자체도 제가 보기엔 시간에 따라서 희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그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그 검찰이 많은 수의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매달려 있다라고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수사를 원래는 다른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까지 이 수사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자, 이런 이야기도 또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과도한 수사인 거예요. 원래대로는 안 해도 되는 수사인 건데 예를 들면 수사할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수사를 한다? 그럴 시간에 제가부터 김건희 여사 수사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얘기하면 출석 요구를 하든 서면 조사를 하든 뭐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만 안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수사 공정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 공정성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서 특검을 제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검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수사할 일이 없으시다고 얘기한다면 야당이나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가 계속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의 수사 절차는 밟아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야당 지지층 같은 경우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 과정에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이에요. 이게 무슨 뭐 야당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그냥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김건희 씨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이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유무죄를 떠나서 수사 일정에 맞게 진척을 시키시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더 이상 문제 제기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협의회 42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을 했는데요. 친윤의 중심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윤계에서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뭐 조직위원장, 당협위원장이죠. 이제 당협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중요하죠. 왜냐면 보십시오. 이게 우리 흔히 253개 지역구가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근데 예. 당협이 또 253개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조직위원장은
당협을 조직하는 위원장이다. 그러면 뭐 되죠? 다음에는 저 당원들의 추인을 절차를 밟아서 당협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당협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죠? 그 지역에 국회의원 지역구에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되죠? 뭐 구청장이나 시장과 함께 서서 인사도 받고 인사말도 시켜주고 당의 대표가 되고 저 사람이 다음에 국회의원을 했거나 국회의원을 할 사람이구나. 당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다 지방선거, 구청장, 군수, 시장 공천권을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힘이 있는 자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당의 위원장과 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포함해서 좀 후보자는 다르게 할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에 국민의힘 위원장을 한 명이다. 그러면 그 양반이 당은 장악하고 있지만 당원 대표하지만 국회의원 후보는 뭐 가불에 뭐 한다든지 구청장 후보를 이게 실권은 갖고 있고 의원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외국하고 좀 비슷하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 국회의원처럼 돼 있으니까 여기에 다 목을 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뭐 총선 때 무조건 공천을 준다거나 그렇지는 100%는 아니죠. 하지만 가장 유리한 거죠. 당원들이 생각해도 다음에는 이 양반이 우리 당협위원장이 공천 받겠거니 하고 다 따라다니는 거고 거기에 지방선거 공천까지 있으니 당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허은하 의원이 내정됐었는데 자, 이번에 탈락하고 대신 윤석열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지냈던 김경진 전 의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이 허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반윤은 아닌데 예,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 의정활동 제가 이제 3년 차 아니겠습니까? 최전방에서 겁없이 그 민주당과 맞서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가 낯선 지역인데 인지도 면에서 김경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인지도가 있다. 또 그분은 또 학교를 서울 고대 나왔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아주 좋은 분인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김경진 의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만장일치로. 자, 비윤계 속가내기냐 아니면 뭐 경쟁력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두 분 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요. 김석기 사무총장이 조직을 총괄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무총장이니까 변명도 좀 그럴싸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김경진 의원이 친윤이니까 여기에 방점을 둔 거죠.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게 인지도 말씀하시는데요. 김경진 의원은 탄핵 국정조사 때문에 유명해진 분이시죠. 이분 제가 볼 때 그 국민의당으로 출발하신 광주에서 출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 결이 맞는다? 이것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아니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측근여가지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조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를 말씀하시는 건 그렇고 또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은 지금 현직 의원이잖아요. 김경진 의원은 전직 의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 학교가 재밌었어요. 고려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북구잖아요. 허은하 의원은 성대 나왔어요.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나왔어요. 종로구예요. 동대문. 그러니까 종로구라고 이거는요. 성북구고. 근데 여기 동대문이잖아요. 딱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지역이 서울대 고려대를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땐 궁색한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저분은 이준석 당대표 측근이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변명인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자, 뭐 보시기에는 이제 변명이라고 하셨는데 보신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다 아는 건데 예.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류 재편이죠. 주류 재편. 그게 당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어찌됐건 라인에서 계열에서 주류를 다시 재편하는 과정이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남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지금 다 좋은데 그러면 주류 독식을 할 거냐. 이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요번에 쭉 보면 40몇 개 중에 오히려 제 눈길을 끈 것은 검찰 출신을 주축으로 한 법조계 인사들이 4명, 5명 정도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고 예. 또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 출신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지점을 잘 봐야 되는 앞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적어도 내후년 2022년 22대 총선을 앞둔 공천의 어떤 전조현상 아니겠느냐. 주류 독식으로 가는 게 예고편 아니야? 공천 예고편 아니야? 이런 의문이 당내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DJYS 때 이런 굉장히 강력한 총재 시절에도 어느 당이나 비주류는 30에서 40%의 영역은 남겨놨어요. 왜? 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안 되는 게 이 정당이잖아. 예. 왜?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주류 독식 갖고는 굉장히 민심을 끌고 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